오늘 내 사연은 그냥 왠지 모르게 사연자님을 꼭 안아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악. 내 속으로 골물만큼 골마서 슬픈 이야기를 꺼내시는 분들을 보면 다른 곳보다 그게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음악. 나이가 들면 인생에 대해 묻어내진다는데 저는 도통 그러질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살면 살수록 이루고 싶은가요? 아니면 늘 힘든 일이 주제만 바뀌어 가면서 오는가요? 궁금한 마음을 갖고 아픈 제 이야기를 여기에 털어놓아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들었던 말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바로 부모 복이 없으면 남편 복도 없고 자식도 없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무슨 그런 박복한 인생이 있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들었을 때 참 뉘앙스가 안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 이런 말들은 다 뼈아픈 경험이라 할까요? 어떤 대상자의 뼈와 피가 녹아있는 말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제 인생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말이에요. 저는 이제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이고 결혼을 20살이 되자마자 했었어요. 당시에 그다지 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집에서 막내인 저를 닥달하게 하도 큰 오빠의 주장에 아주 화들짝 놀라 결혼하게 되었어요. 아주 강력하셨어요. 영순아, 너는 빨리 시집 가야 돼. 우리 집 말이야. 그쪽에는 뭘 하지 않으면 남자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해. 그리고 너도 그만큼 공부하고 공장 돌아다니는 게 어떻겠니? 오빠는 봐줄 수 없어. 엄마나 아버지 말이야. 결코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는 게 아니야. 네가 여기서 빨리 떠나려면 시집 가는 게 최선의 선택이 될 거야. 이걸 잘못 이해하면 내가 무시된다고 들릴 수도 있겠지만 당시의 분위기를 봐도 그렇게 이상한 얘기는 아니었어. 우리 부모님의 관계는 정말 복잡했고 생각만 해도 싫지만 아버지에겐 한 첩이 있었거든. 한 번 저 아줌마라고 불러봤더니 어떻게 얼마나 심하게 때렸는지. 몰라요. 가끔 제가 직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제 또래나 혹은 위의 동료분들은 아주 심하게 놀래요. 에그머니나, 아니, 영순 씨는 이제 환갑될까 말까 나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어디 70대인 우리 때에나 흔했지. 그때도 그랬나요? 하여간 세상 대단해. 그 놈의 천문화. 뭐가 그리 좋다고 오래 붙들고 있었는지 모르겠네. 그 말이 맞긴 한 것 같은데 제가 살던 곳은 지방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분위기가 그랬어요. 어릴 적 할머니나 고모들도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은 분위기였고 엄마는 정말 너무 고생을 하셨더랬죠. 일단 큰오빠가 열심히 알아온 선자리가 있었는데 그건 다시 남자가 갑자기 안 하겠다며 도망가 버리고 나이 차이가 약간 있는 한 남자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기껏 밥을 먹여 키워놨더니 시집 간다고 꿍얼거리셨지만 그나마 큰오빠가 고집을 세게 부리고 몰아붙인 덕분에 결국 제 결혼은 성사되었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제 남편은 우리 큰오빠랑 동갑이고 제 나이 차이가 8살 난 남편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어째서 일이 중요한 거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남편은 정말 아주 큰 어른으로 느껴졌어요.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을 떠나 조금 더 멀리 가게 되었는데 저는 당연히 집에 어른들이 계셨던 환경에서 성장했으니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요즘에는 청년들의 인식도가 많이 변해 그러한 것들을 경계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당연하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정말 이 시댁 식구들은 친정 식구들 못지않게 저를 못 살겠어요. 한편으로는 좀 슬펐던 게 다들 그렇게 친정을 그리워한다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옆집에 있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영훈 씨의 엄마가 있는데 저랑 유독 친한 관계였어요. 그때 그 엄마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서글픈 마음이 들었어요. 어머, 나는 친정 엄마를 안 보고 싶어 라는 그녀의 말은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어요. 곧 우리 친정 엄마가 오실 거예요. 제 남편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미용실 일을 하면서 돈을 벌겠다고 했는데 허리도 다쳤고 그래서 정말 힘들게 살고 있어요. 진짜로 말야, 많이 심각하게 생각하다가 시어머니가 겨우 나가실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일 때문에 남편에게 얼마나 혼나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도 제대로 결정을 내리던지 혹은 집을 팔던지 해야 할 것 같아요. 왜 이러고 살아가는 거죠?
그나마 엄마는 자기를 끔찍하게 생각하고 도와주려는 친정 엄마가 있어서 부러웠어요. 우리 친정 엄마는 제 결혼 이후로 저가 21살에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좀 더 신경을 써주지 않았어요. 단지 우연히 명절 때 만난 적이 있을 뿐인데 그때도 자기의 삶과 아픔에 대해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 한자 한자 뜯지 말고 무조건 이 바닥 위에서 내 말 좀 믿고 따라와 까만색 느낌표 나는 자식들에게 상처만 주고 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하지만 차츰 친정과 시어머니의 사이에서 헤매이게 돼요. 아들을 키우는 것만 하고 사랑을 주지 않는 친정과 냉소하게 괴롭히는 시어머니로 인해 참 곤혹스럽습니다. 남편이 그 집 막둥이였는데 어쩌다 시어머니를 모셔야 했는지 알 수가 없고 게다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또한 왜 맨날 집에만 오면 무뚝뚝하게 밥만 먹고 자버리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런 남편과의 관계에서 어쩌다 딸 둘을 낳은 것도 참 억울하기만 해요. 마치 딸을 낳은 곳으로 인해 하루하루 힘들어져 가는 느낌이에요. 시어머니와 시동생에게 얼마나 심한 압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남편도 모두 아닌 시어머니한테 받은 따귀일 것 같아요. 그날 제가 어떻게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밥을 잘못 해냈기 때문에 그렇게 따귀를 맞은 것 같아요. 야, 정신 나간 며느리야. 온 가족 밥을 이렇게 못해 먹을 것을 다시 하라고 하면서 통째로 밥을 바닥에 엎으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요. 그 당시 어린 내게는 큰 상처였을 텐데요. 하나의 따귀와 바닥에 떨어진 밥을 주워 치우는데도 얼마나 힘들었을지요. 울면서 다시 밥을 안 치던 삶이었어요. 제 등에는 큰 딸내미가 매달려 있었고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저에게 닥쳐온 일로 인해 참으로 지옥 같은 시집살이에서 해방되게 되었어요. 사실 그때 너무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쓸데없는 생각도 했었지만 더 이상 시댁 식구라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하니 그나마 낫더군요. 그 일은 당시 우리 큰딸이 좀 커서 중학생이 되었던 무렵이었어요. 남편은 이미 그 전월에서 간암 선고를 받았는데 온 가족들이 허둥지둥 매달리는 사이에 그만 생을 달리하여 만난 거예요. 판정을 받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때라 다들 넋이 나가 있었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목 놓아 우셨어요. 아이고, 청하나, 내 자식. 품에 오래 안아보지도 못하고 먹지 못하고 늘 말랐고 비틀어져 있던 내 자식. 어떻게 나보다 50살도 안 된 채 먼저 떠나는 거냐, 이 녀석아. 하늘이 내려앉은 듯 어두웠고 미운 감정이 더해진 여러 남편들 중 하나였지만 여러 가지 감정이 내게 몰려왔어요. 욱하고 토할 것 같은 슬픔도 밀려와도 진정되지 못한 때 대부분의 시어머니들처럼 그 미움의 화살이 내게 향했죠. 주변에서 누가 와서 말하여 진정시키려고 해도 그 미움의 불씨는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를 괴롭히기 위해 함께 살아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동생마저 제 엄마를 말리기까지 했는데 말이에요. 엄마, 정신 좀 차리세요. 새누이가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 조카들도 충분히 컸는데 그 앞에서 그렇게 머리를 잡겠다니 난리를 치면 어쩌죠. 얘들이 제 할머니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닌 것도 아닌데 우리 어머니는 본인 아들 장례 때 난데없이 제 머리를 잡으셨어요. 우리 큰 오빠가 대신 장례에 왔다가 얼마나 놀랐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엄마는 그런 꼴을 보고도 혀를 차며 그마저도 제 잘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누가 저도로 빨리 서방 얻으라 했나요? 조용히 좀 참다가 일하다가 천천히 갈 것이라며 그렇게 말했던데 남은 시어머니와 친정 어머님도 완전히 손을 놓게 되었어요. 남편의 장례가 지나면서 남편도 부러울 만큼 특별하지 않은 시어머니이긴 하지만 적어도 자신의 자식에게는 그렇게 끔찍하게 대하지 않고 사랑을 보여주는 어머니가 있었답니다. 35살 나이에 과부가 되어 모든 게 낯설고 어색한 환경에 처해 있었죠. 크고 형은 도움을 줄 의지가 있었지만 가정을 두고 있고 옳게 누나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늦은 나이에 이들이 만나서 서로를 알게 됐어요. 제가 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막내 여동생 때문에 신경 쓰기는 싫었어요. 그리고 이때 아무리 노력해도 제가 좀처럼 발을 붙이고 버틸 만한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 저는 나이가 들 때까지 명확한 경력도 쌓지 못했고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을 몰랐어요. 그나마 이때 모은 돈을 가지고 나왔지만 시댁에서는 별말이 없었어요.
이때만큼이나 돈을 잘 관리했다면 나중에 삶이 궁핍해진 게 아닐 텐데요.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술을 배우고 일을 하게 되어서 두렵지 않고 정진하게 된 거예요. 이유는 그때 큰 엄마가 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유정이 엄마는 그냥 하지 말고 여기 역 앞에 작은 식당을 열어봐. 저 한 사람이 너거래 미네네가 그곳에서 비슷한 식당을 선보여서 대박을 터뜨렸대. 국수랑 김밥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쉬운 일이야. 대충 다들 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요리를 잘하고 이제 혼자서 살고 있고 아이들도 키워야 한다면 역시 식당 일이 최고 아닌가 싶어라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어려워서 조금 부끄러워해서 망설였지만 계속 생각해보면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솔깃한 일이에요. 사실 저도 많은 엄마들이 얘기할 때 들어봤던 내용이라 돈을 벌어서 자녀들도 잘 키우고 집도 산다고 하니까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조금 과했는데 식당을 차렸는데 우리 큰딸 이름을 따서 유정식당이라고 간판도 달았어요. 그런데 불운한 일이었는데 큰딸이 사춘기가 와서 하루가 멀다 하며 어린 시절 때문에 어머니에게 화를 냈어요. 아 진짜, 왜 내 이름으로 가게 이름을 만들었어? 학교 가면 놀림을 당하지. 진짜 짜증나서 엄마 가게에 안 갈 거야? 그런 곳에서 밥을 먹으라 하지 말고 집으로 가서 가져오라고 큰딸은 이렇게 화를 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게는 열 수 있었고 전 장사도 잘 안 되어서 주인집 눈치도 자주 살피며 집에 돌아오면 산더미 같은 집안 일거리에 정말 화가 나도록 미친 것 같았어요. 그나마 애교가 많은 둘째 딸이 제 어깨를 주물러준 적도 있었지만 살 길이 너무 막막했어요. 결국 어렵게 열었던 식당은 길게 가지 못한 채로 그만두게 되었답니다. 어설프게 하나둘 정리하고 처리하면서 주인집 아주머니 부부의 냉정한 시선을 받으면서 얼마나 힘든 날들을 보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럭저럭 긴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몇 번씩 음식을 드신 한 아주머니께서 제안을 걸어주셨는데 그것을 마음 한켠에 넣은 채로 차마 연락드릴 엄두는 없었습니다. 못하기만 하고 끙끙 앓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와 같은 제안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저는 연락해야 했어요. 제 집안은 정말 근사한 집이 아니라서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나면 차가운 방에서 자는 딸 둘이나 있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상대방은 제 하소연을 듣고 자신의 상황과 잘 맞아 떨어져서 제안을 해준 것이기도 했어요. 건기한 목소리와 달리 내성적인 성격을 고려해주는 말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오랫동안 남았었죠. 상황이 좀 급해져서 그럼 있잖아요. 마침 가게를 내놓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여기저기 물어보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게에서 해볼까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키워서 한 것 같은 게 있어? 나도 당당하게 살아왔어. 그렇게 해서 아들과 딸의 결혼도 다 감당했고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몸이 좋지 않아서 친정에 가야 해. 남편 없이 혼자 이 많은 동안을 지내면서 엄청 고생 많이 했거든. 여러 면에서 그런 사정이 참 비슷했고 그래서 더 끌렸던 것 같아요. 결국 어렵게 고민을 해봤지만 딱히 크게 누구와 상의하지 않고 이 일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 후로 반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말하자면 제가 하게 된 일은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거예요. 고민이 많았지만 당장 돈 벌기가 어려워서 큰 의미를 찾던 중에 이 직종을 선택했어요. 마땅한 일이 없었어요. 집주인마저 툭하면 그만 집을 비워달라는 말이 많았고 친정이건 시댁이건 어디에건 기댈 수 있는 곳이 없었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오롯이 홀로 일어서야 했고 초반에는 그래도 기존 사상 아줌마가 얼마간 제 곁에 머무르면서 일 처리를 알려주시기까지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하고 접어야겠다고 맘먹었던 일을 저도 모르게 꽤 오래 이어가게 되더군요. 물론 안 그래도 사춘기였고 김밥집을 할 때도 반발이 컸던 큰딸은 절 가만두지 않더군요. 아주 어마어마한 원망의 소리를 늘어놨어요. 엄마, 우리가 거지로 살아도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 이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며 다니는지 말도 안 해. 너희 집에서 엄마가 정민이네 엄마한테 뭐라고 하나요? 엄마들 우리 가게가 싹 망했다고 다 알고 있는데 엄마 어딘가에서 일한다고 말하면 되는 거야? 진짜 너무 창피하고 죽고 싶어 정말.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딸은 이런 말들이 비수처럼 꽂히는 것 같아서 괴롭고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고 꾸역꾸역 일을 하면서 온갖 인간 군산을 만나다 보면 내가 과연 정말 잘하고 있는지 의심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 어디서도 저를 받아주거나 호의를 베풀어줄 분위기는 아니었고, 그래도 꼬박꼬박 먹고 살 수 있게 수입이 나오는 건 여기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돈이 도는 흐름을 그 전 사상 아줌마가 알려주고 가셨고, 어쩔 수 없단 생각이 들었어요. 어찌 보면 이것도 핑계 중 핑계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제 양심상으로도 그리 편한 일만은 아니었거든요. 시댁 식구들이 그렇게 원수 같았다고 해도 남편이 싫고 아무리 정이 없었다고 한들 홀로 달랑 사회에 나와서 맡은 일이 이런 일들이란 건 참 저를 괴롭게 했어요. 특히 그중 잠깐 만났던 김 씨라는 성을 가진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와의 만남은 더더욱 제 속을 긁게 되었답니다. 영순 씨는 그래도 어찌어찌 돈은 아마도 이렇게 일찍 남편을 보내고 중간에 다녀온 식당이 망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런데도 이런 상황에서도 받아서 이어갈 돈도 있고 나름대로 부자 아닌가라고 말했지만 사실 전 딱히 돈이 없었다. 내 상황이 꽤나 어려워 보이는데 여기 사장 아주머니가 제게 좋은 가격에 일하게 해주셔서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기는 조금 그랬었고 따라서 자세히 언급하기는 하지 않았지만 중간중간 사장 아주머니가 정말 신경 써주신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우리 시어머니가 고들빼기랑 열무김치를 정말 잘 담아왔다고 생각해서 이를 가지고 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챙겨갔다. 그리고 이런 배려를 받아본 것이 정말 얼마만큼 소중한 경험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괜히 눈물이 나더군요. 이상한 손님들 때문에 시작해서 억센 직원들, 혼자 된 저를 알고 기분 나쁜 추파를 던지던 인간들까지 정말 머릿속이 엄청 시끄러울 때였어요. 큰딸도 제 말을 진짜 속 터지게 안 듣던 때라 매우 힘들었는데요. 누군가 마치 친정 식구 마냥 챙겨주며 마음이 좀 동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참 힘든 일을 겪으면서 많이 약해졌던 걸까요?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반란주점에서 만난 사람을 왜 그리고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마음을 좀 열고 지내던 중에 저한테 갑자기 언니가 이상한 얘기를 꺼내더군요. 자기야, 우리 엄마가 이번에 좀 아파. 그래서 그러는데 나랑 좀 돈 빌려줄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꼭 갚을게. 이렇게 바빠서 병원비도 내고 하니까 돈이 항상 모이지 않는 것 같아. 게다가 우리 엄마가 늙어서 죽어야 된다며 울기만 하는데 솔직히 너무 속상해. 자기가 이번에만 좀 빌려줄 수 없겠니? 전에는 엄마와의 관계가 그렇게 깊지 않았지만 막상 우리 엄마랑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게 되었어. 입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딸들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니 마음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 저도 달지도 않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다 싶었어. 큰 결심을 내리고 200만 원을 내밀었어요.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돌아오던 그 언니의 반응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무서웠어요. 이게 다는 아니지. 내가 꼭 액수를 말해야 할까? 대충 눈치로 알아듣고 한 잔 줄 줄 알았더니 설명이 필요했나 보네. 자기는 좀 여유가 있잖아. 못해도 1,000만 원은 좀 땡겨주었으면 좋겠어요. 꼭 내가 입으로 말하게 해서 사람을 민망하게 한다고 자기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놀랐던 게 대체 1,000만 원이 무슨 1,000만 원인지 어이가 없었어요. 언니, 저한테 그만한 돈은 없어요. 정말 어려운 상태로 빚도 많이 적어 있고 여기 원래 주인이었던 사장님이 제 사정을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빚을 갚을 부담도 많고 이게 제게는 큰 돈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도 언니의 표정을 힐끗힐끗 살폈는데 서서히 무서워지고 차가운 표정으로 변하더라고 해요. 사정은 딱 한 건이 딱 한 거고 나보다 딱 한 건이 아닌 거요. 자신이 그 정도 능력밖에 없다면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지 설명해주지 말아야겠어요. 여기 다양한 인간들이 있는 걸 보면서 자꾸 내숭 피우지 말고 진짜 한 달 안에 갚을 건데 1,000만 원 정도만 빌려달라고 하면서 제 자신으로서 빨리 원상복구해줄 자신이 있다는 걸 말하는데 그런 말을 하면서 서서히 거리를 좁혀오며 제 얼굴을 선명하게 쳐다보는 거죠. 이때 얼마나 숨을 잘 못 쉬었는지 겁이 커서 어깨가 떨리더라고요.
그러나 순간적으로 집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니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되었어요. 한사쿠가 거절하고 무마를 시켜 그 일로 넘어갔지만 그 순간에 언니가 저에게 무례하게 집어던진 말과 가방을 들고 사라지라고 한 욕 같은 말이 너무 아팠어요. 희야, 어디서 오지랖 부린 척이야. 너 같은 애들이 더 나쁘고 추잡한 거 아니야? 차라리 나는 솔직히 지저분한 곳에서 놀러다녀도 너처럼 가식적인 척하지 않고 혼자 세상의 고민을 가진 척하며 내 숨을 떨지 않는 편이 나아. 내 인장 얘기하긴 무서웠어. 토할 것 같아. 솔직히 말할게요. 그딴 거 하나 갖고 굴릴 생각으로 자식들에게 얼마나 존경받는 엄마가 될 수 있는지. 그렇게 핏돌을 묻고서 주게상을 차려놓고 있는 거니? 나는 너 같은 애가 제일 멍청하다고 생각해. 오늘을 기점으로 여기서 끝이야.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니까 알았어? 저렇게 모욕적인 말을 내게 퍼붓듯이 날카롭게 던지고는 사라진 그 언니. 잠깐이나마 세상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실망했던 내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정말 멍청한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은 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며 웃기고 그냥 일터가 지저분하기도 하지만 정말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건 사고 없이는 정말 시한폭탄이 터질 것 같아서 늘 두려워하며 수년간 일했어요. 여전히 큰딸은 저를 마치 인간으로 다루지 않는 듯이 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끊임없이 받아갔는데 자식은 말 대신 둘째 딸이 어렵다는 표정으로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엄마, 언니가 수학 여행비와 옷비를 필요하대. 계속해서 나에게 시키지 말고 엄마가 알아서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이 자식들놈이 저를 이렇게까지 함부로 대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구박하고 창피하다고 할 땐 언제든지요. 제 엄마가 그렇게 번 돈을 아무렇게도 쏙쏙 빼가는 거예요. 밥을 해놓고 국을 해놓고 나가면 그것도 다 먹고 이 집에서 누릴 건 다 누리면서 말이에요. 그래도 제가 낳아놓은 자식이니까 어쩌겠나 싶었어요. 한편으로는 너무 서글펐던 것은 우리 역시 제 엄마와의 사이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제 아래에 있는 딸과도 사이가 좋아 보이지 않아 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유일하게 저를 희미하게 챙겨준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저와 거의 내외하면서 모른 척하며 지내던 딸이 어마어마한 소식 하나를 알려준 거예요. 저도 학력이 짧고 공부를 못했지만요. 일머리나 기본머리가 나쁘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딸내미는 저와 달리 그나마 교육도 제대로 받고 거기에 과외까지 붙여가면서 고등학교 내내 진짜 제대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 녀석이 재수 한 번도 안 하고 바로 대학에 붙었어요. 그것도 간간히 저한테 귀띔이라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예 한 번도 떼지 않았던 제 기준에는 너무 크게 느껴지기만 하는 이화여대의 말이에요. 당시에 어디서 자랑할 때가 마땅치 않았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기뻤고 딸도 집단에서는 성취감을 제법 느꼈던 것 같아요. 몇 마디 말조차 걸어오더라고요. 적이 나타나지 않아서 이번에 정말 힘들었어. 나 좀 대단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하니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나름 어색한 모녀 사이에서도 그래도 그것이 행복한 것 같았어. 좋은 대학에 갈 생각보다는 물론 있긴 하지만 딸이 여러 해 만에 제게 말을 걸고 표정이 밝아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둘째는 저를 좀 무시하는 면이 있지만 큰딸은 마치 이 집에 자식이 혼자 있는 듯 막무가내로 행동했거든요. 과외비를 받아 수십만 원을 챙겨가서 거짓말하고 놀러가다가 걸려본 적도 있었어요. 그때 야단을 들으면서도 아주 어른스런 얼굴로 제게 대들었을 때는 몰래 부엌에서 숨죽여 울었던 적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딸들을 손찌검 한 번이라도 하지 않고 매 한 번이라도 때리지 않으면서 키워왔답니다. 둘째 딸이 지방대에 입학한 후 조금씩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두 딸이 대학에 입학한 것을 보니 제가 할 일을 잘 해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둘째 딸에게 이야기했더니 큰딸에게도 영향을 주었는지 그녀가 내게 와서 얘기를 하자고 했어요. 엄마, 그것 좀 그만하자 라고 갑자기 말했어요. 왜 맨날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때는 난리를 치잖아. 저는 속으로 당황하면서도 지금은 나나 제 나의 등록금과 돈 문제로 고민하고 있어요. 들어갈 때가 많다는 말인데 그리고 나는 유학 생각도 하고 있어요.
엄마, 돈을 벌지 않으면 나는 지금 어떻게? 공부와 같은 것들을 모두 때려치고 알바를 해라고 이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불끈하게 화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여정이 너 말 잘했다. 그렇게 돈이 궁하면 내가 벌어서 쓰던지 해. 엄마 돈을 갖다가 막 쓸 땐 언제든지. 하지만 돈을 쓰던 너가 엄마 하는 일을 창피하다고 도망다니던 것도 너 아니었니? 엄마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서러웠는지 알아? 엄마가 밖에서 돈을 어떻게 벌어서 쓰고 모으는지 내가 복잡해했어. 하지만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성장의 벽에 부딪혀 성장한 건지 생각에 아주 소나무처럼요. 굳어져서 조금 더 타협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뻔뻔한 걸까요? 그건 그때고 그때 사춘기였잖아. 엄마가 우리한테 조금도 묻지 않고 갑자기 일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집에 돈이 나올 구멍이 없다고 맨날 집에서 한탄하고 울었던 거 있었어요. 그렇게 지질이 궁상 떨다가 갑자기 저런 이상한 가게 하겠다고 엄마가 결정한 거 아니야? 하필 학교 다닐 때 제일 예민하던 때 엄마가 그딴 거 시작하느라 나 학교에서 소문 다 났던 거 엄마는 모르지. 마지막 이야기는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 딸한테 들으니까 좀 옴찔하더라고요. 거기서는 더 말을 잇지 못했는데 딸한테 하는 얘기를 쭉 이어듣다 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되었어요. 엄마는 내 친구들 엄마를 믿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면 그 아줌마들이 얼마나 이상하고 못된 아줌마들인지 알아요. 엄마랑 자식 사이에 숨길 얘기가 뭐가 있냐고 그 엄마들이 다 집에 가서 딸들한테 하고 있어요. 얘네들은 그걸 듣고 나만 보면 자꾸 생각해내요. 나는 얼마나 학교에서 인간다운 취급을 받았는지 엄마는 모르지요. 이 말을 듣고 난 뒤 머릿속에 어떤 파노라마 필름처럼 철학의 사람들의 얼굴들이 지나가더군요. 믿고 얘기하고 믿고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이 결국은 다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있었어요. 그 얼마간의 기간 동안 나는 따라가지 않을까 한번 해봤지만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굴레를 짊어지고 있었다고요. 생각하니 말이 안 나오네요. 딸에게 너무 미안하고 죄책감에 앞서 할 말이 없었어요. 무릎을 꿇고 사죄하라고 해도 사죄를 했겠지만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그래서 이제 주점을 그만하라는 얘기가 나와야 정상인데 딸의 얘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엄마는 일을 빨리 정리하고 싶은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계속해야 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자 딸은 마구 짜증을 내면서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왜 얘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지, 누가 엄마에게 그러라고 했어야 했는지. 아무튼 그때 그렇게 개같이 벌어진 일은 언제인가? 이제서야 너희가 겨우 적응한 것 같은데요.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갑자기 점잖은 것이에요. 그럼 우리 먹고 사는 것부터 해서 공부나 어떻게 하는데 엄마 그 형편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갔잖아. 그럼 엄마도 기왕 우물을 판 거면 끝까지 파서 우리를 지원해 줄 생각을 해야지. 왜 의논도 안 해보고 덜컥 결정한다고 하느냐고. 그 돈을 받으려고 하면 이제 누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듣고 나서는 저는 제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앞으로 우리 새로운 가족이 살아갈 돈을 이제 누가 부담해야 하는 건지요? 큰딸은 이미 이때 대학교 3학년이었고 둘째는 1학년이 되었어요. 저는 딱 하나만 학비를 내줄 생각이었고 수입이 조금 적더라도 이제 지치고 두려운 주전일은 적어졌어요. 저는 큰딸과 진짜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대한 얘기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엄마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누가 더 일하라고 했냐는 말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혼란스러운 상황이 반복되니 어릴 때 우리 집에 혼란이 더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큰딸은 머리가 좋지만 왜 악한 쪽으로 머리가 좋아졌는지 이해가 안 돼요. 계속 이상한 말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고 싶지 않고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걸로 보이네요. 결국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절당했어요. 내가 무엇을 말하고 얼마나 그렇게 대단하고 멋진 말을 써가며 엄마를 설득하려고 해봐도 소용없어요. 엄마는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고 알아요. 내 돈을 주고 먹이고 키우고 공부시키면서 정말 못 당할 거를 다 당하며 살았어요. 이런 이야기가 그렇지만 엄마가 일할 때 너희가 와서 한 번이라도 봤으면 그런 소리는 결코 못했을 거예요. 돈 맛은 알겠지만
엄마는 창피하고 그런 거든요. 필요하다면 내가 벌어서 사용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할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딸은 더 억지로 쓰고 박박 대들며 난리도 아니었어요. 어째서 내가 아이를 이렇게 괴물처럼 키웠는지 제 스스로 가슴을 차며 생각했어요. 후회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 더더욱 이 가게는 가만히 있어도 거북할 정도로 나가기 싫어지더군요. 그래서 하루빨리 그만두기로 했어요. 그리고 딱히 할 일이 없어서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 벌고 한 달을 살아갈 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는 두 번 다시 그쪽으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좀 더 평범하고 유쾌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반적인 곳에서 함께하고 싶더군요. 이곳은 갈비집이었는데 서울 외곽에 위치한 건물이었고 아주 크고 3층짜리 식당이었어요. 주방은 매우 붐비기는 했지만 체계가 잘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여기는 숙식까지 제공되어서 큰 불편함이 없었어요. 먹을 것도 스스로 챙겨 먹을 것 같았던데 엄연히 말씀드리자면 쭉 생활비를 지불해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때 저는 큰딸로부터 어이없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일중에 전화로 다투느라 결국 밖으로 나가서 한참을 돌아다녔어요. 독립한다고 해도 그 돈을 어머니에게 요구한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어찌 그런 말을 하느냐고 물었죠. 큰딸은 갑자기 독립해서 살아야 한다면서 제게 방구 끼도록 돈을 보태달라고 폭주하는 겁니다. 정말로 얘랑 어찌하여 연락만 하는 거면 왜 받아들여야겠어요. 그 놈의 지독한 돈 얘기를 들어야 했어요. 끝끝내 거절하고 연락도 받는 둥 마는 둥하고 그렇게 해서 생활비도 둘째 딸 편으로 보냈지. 큰딸에게는 따로 말도 하지 않았어요. 둘째는 가계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달 얼마를 어떻게 썼는지 알아야겠다고 생각하며 일하고 있던 식으로 꼬박꼬박 저에게 알려주었거든요. 전 없는 형편을 얘네가 시집갈 거 생각해서 또 얼마씩 적금을 들고 하던 사이 그렇게 한 2년 정도가 흘렀을까요? 여기 갈비집 체인이 또 좀 더 멀리 생기면서 그쪽으로 옮겨갈 지혜도 받았는데요.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둘째, 딸에게 아주 생뚱맞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도대체 큰딸인 지혜가 있는 엄마인 저와 동생인 저를 얼마나 어리석게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좋은 소식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게 도무지 좋은 일이 아니었고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때 제가 갑자기 전화를 걸었을 때 오랜 시간 동안 전화를 받지 않았고 몇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겨우 전화를 받더군요. 아, 짜증나. 왜 자꾸 전화를 하니? 라고 물었더니 유정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누구랑 결혼한다는 거야? 라고 대답을 좀 해봐. 말 그대로 큰딸이 난데없이 결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니 집을 나가게 된 것이다. 그렇게 제 동생한테 얼렁뚱땅 말했었고 엄마한테는 아무런 말도 없었어요. 자세히 설명 좀 해. 누구를 만나러 간 것인지, 어떤 집에 간 건지, 그리고 어떻게 된 건지. 결혼 약속을 했다는 건가요? 상견례도 안 하고 그런 절차가 있는 법인데 왜 엄마에게 말을 안 하나요? 에이, 세상에, 혹시 사고 쳤나요? 딸은 이렇게 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진료한다며 벌어진 화가 가시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보다 더 충격적인 얘기를 쏟아내면서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진심으로 이 얘기를 제 귀가 잘못 들렸나요? 알아들은 줄 알고 몇 번이나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딸은 그것이 무슨 문제냐며 반박했습니다. 왜 나는 그냥 엄마가 세상에 계시지 않다고 말했겠어? 엄마가 거기 와서 어쩌라는 거야? 솔직히 엄마랑 진짜 짜증나 말도 통하지 않고 억척스럽게 물어대고 하는 게 너무 싫어. 내 남자친구랑 그쪽 가족들한테 이런 꼴 보이고 싶지도 않아. 집 찾아오는 걸 얼마나 차단했는데 그것만으로도 정말 힘들어 죽겠어. 엄마한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지만 내 앞으로 돈이 거의 없어서 그것도 좀 이해해줘야 해. 그때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어. 딸을 붙잡고 아무리 닥쳐봐도 얘는 세상 천지에 건강히 살아가는 지혜로운 엄마를 가진 것을. 죽은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것 같다고 말했다가 덮어버린 건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엄마가 없다고 한 거예요. 이렇게 눈을 떴더니 살아서 훈수를 두어야 하는데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아온 엄마의 소중함을 말이에요. 창피하고 무시당했다고 밀어내서 몇 년 동안 상처를 입혀도
새끼라고 가슴에 담되기고 매일 싸웠지만 그래도 나의 피를 닮은 자식이라고 하여 나름대로 강요로 참아내며 예의 바른 동생을 키워왔어요. 왜 나만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자식이 결혼한다는 사실도 조금 실감이 나질 않아서 슬픈 심정에 제 존재마저 지우며 창피한 풍경 하나였어요. 걷어내듯이 그 상황에서 전 심부름을 당하셨어요. 둘째 딸도 그게 아닌 모양이었는지 제 언니에게 대들고 있었고 전 정말 너무너무 아찔해서 우울증이 시작되었어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견디고 입술에 피가 나도록 깨물며 참았지만 이렇게 자식에게 이런 상황을 겪으니 살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큰딸은 제가 그렇게 할지 말지 상관하지 않고 자기 훈수를 제가 얼마나 지원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심사인 것 같아요. 제가 우울함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며칠 동안 출근도 못했는데 딸은 다시 닥달하듯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이거 내 계좌야. 난 이것저것 자격증 따고 공부하고 있어. 엄마 없이 뭐 하다 보니까 돈 많이 못 모았어. 그래도 나 어느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 내비 시댁이 경제적으로 괜찮은 집이라서 나름 훈수도 깐깐하게 보실 것 같거든. 엄마가 알아서 보내주세요. 이걸 보니까 이처럼 저에게 당연하듯 청구서를 보내는 딸이 정말 진절이 나게 미어지더라고요. 무시했더니 연달아 돈 보내달라는 문자를 5개씩 보내는데 제 분노와 우울감, 모멸감, 그리고 수치심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내가 뭐 대단하게 가족이 어떤 걸 바라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훌륭한 엄마라서 자식들을 제대로 먹이고 입히겠다며 살아온 것뿐인데요. 아니에요. 제가 뭘 그렇게 욕심을 내고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딸이나 아들한테 이런 현금 지급기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돈이 나오지 않는 고장난 현금 지급기를 발로 차버린 것처럼 딸은 제 답변을 기다리는데 돈을 주지 않는다며 화나서 여러 번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식사를 제공받는 곳에서 일할 때도 연락이 닿지 않고 매일 같이 전화를 걸어오는 거죠. 이 정도면 정말 미치거나 죽고 말지인데 저도 그때 딸이랑 완전히 치부해버려서 다시 한번 바른 길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주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할 생각도 없이. 내가 생명 줄만 생각한다면 나도 내 살 길과 내 자신을 찾아가겠다는 의지로 말입니다. 그때 둘째 딸에게 큰 어떤 결정을 내리게 했어요. 그러니 큰아버지가 만난 남자의 전화번호를 알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둘째 딸은 불안해하며 그 예감이 맞다는 것을 잠시 뒤에 깨달았겠지요. 그러나 엄마, 왜 그 오빠의 연락처를 물었니? 엄마는 마음은 아는데 나도 언니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건 알아? 하지만 엄마는 그냥 만나다가 언니가 사고를 치면 어떡하겠어 그러네. 큰일을 만들 필요 없이 언니와 인연을 끊어주고 돈도 주지 말라니까. 하지만 저는 이런 말들이 귓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무작정이었어요. 딸이 만난 청년에게 연락을 한 후 그가 너무나 당황했어요. 네, 저게 누구세요? 라고 물으니 유정이니. 유정의 어머니예요. 라는 대답을 받았어요. 청년은 이런 상황에 혼란스러워하며 말을 이끌어내려고 하다가 전화기를 바닥에 내려놓고 절망적으로 울고 있었어요. 결국 제가 걱정했던 바와 같이 그의 반응은 절망적이었어요. 지친 마음뿐만 아니라 어지러워서나 역부족한 이유로 그가 나에게 귀찮게 하거나 불편하게 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정말이지 자신이 결혼을 결심한 애인에게 제 엄마가 사랑지 않았다는 듯이 말을 한 건데요. 그래서 다시 돌아온 상황에서 연락을 하는 잭은 옛 남자친구로서는 얼마나 어이없어 했겠습니까? 그때 저는 전화를 끊어야 할 상황이 되어서 한참 마음을 진정시킨 후 문자를 보냈어요. 그때만큼은 아주 냉정해졌어요. 내가 반드시 만나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당신과 당신 어머니와 시간을 내달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의 딸인 유정이에게는 꼭 비밀로 해달라고 지켜줄 수 있겠느냐고 몇 번이나 강조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 지나 번화가 카페에서 저와 그 청년과 함께 회동하게 되었어요. 청년 어머니에게 세심하게 대해주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며 아들들이 어림잡아 어느 정도 걱정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우 당황한 모습을 보이며 곤란한 표정으로 나타났어요. 전날 저녁까지도 딸에게 급하게 돈을 보내라는 메시지를 받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행동을 취해야 했지만 번복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몇 주 동안 고민하고 우울해진 채로 한 결심을 지켜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유정이 엄마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갑자기 뵙게 되어 매우 놀랐을 텐데요. 결혼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일이 놀라우실 텐데요. 당황해 하실 것이고 저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상견례를 하든 아니면 적어도 남자친구의 여자친구를 소개하는 분위기에 마주할 필요가 있었을 텐데 그런 말이죠. 딸에게는 이런 식으로 비밀로 해두고 몰래 만나는 모습이라니 진짜 어수선한 일들이 많았어요. 중반쯤 되어서부터 딸과 나의 관계가 진짜 일반적인 부모 자식인지 여부. 부모라면 묵과해야 하는 것인지 자기 스스로도 헷갈리게 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시작했어요. 하지만 일은 이미 벌어졌고 물론 이미 엎어진 물은 되풀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제 딸은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동안 제 가장 열심히 살아왔지만 딸에 대해 알아야 해요. 딸이 참 서운한 일을 저지른 것 같아요. 어디선가 청년이자 어머니인 분께도 평소처럼 말씀드리자면 딸이 자기는 엄마가 없다고 한다더라고 하네요.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하시네요. 저에게도 그러한 말을 하더라고 했는데 아마도 엄마가 살아온 인생사 속에서 창피한 일이나 부끄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닐까 싶네요. 제 얘기를 듣다 보면 청년의 어머니는 따로 말을 하진 않았지만 감정이 복잡해 보이는 표정을 지었어요. 속으로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따르면 고급스럽게 옷을 착용하고 계셨고 적어도 둘째 딸의 말로는 꽤나 딸의 마음을 얻어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모르게 우울한 감정이 들고 스스로가 나쁜 짓을 하는 것 같다고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 엄마로서의 입지를 완전히 무시당하고 꺾어버린 것에 대한 상처가 가장 컸지만 아주 작게 정말 일말의 양심을 갖고 지켜볼 때 내 딸은 아직 누군가와 가정을 이루기에 마땅한 애는 아니라고 느꼈어요. 살아있는 부모마저 제 환경이나 꿈을 이루는 데에 도움이 안 된다 싶어 지워버리는 애인데 이런 애를 어디다 내보내서 잘 살게 만들 수 있겠냐고요? 정말 뭐 딸을 위해서 그러고 싶은 마음도 조금 있었고 그게 상처받고 무시를 당해버린 수치심과 분노로 움직인 것도 있었어요. 하여간 저는 그런 복잡한 감정을 안고 제가 겪은 인생살이를 다 말하진 않았지만 대강은 표현을 했어요. 딸에게는 제가 꽤 창피하고 내놓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부모님께서 힘들었나 봐요. 하지만 참, 제가 여러모로 버거운 딸이에요. 그런 딸 자식을 이렇게 쉽게 가정에 준비되어 있는 며느리로 보내는 게 맞는지 고민이 되네요. 말을 제대로 맺지 못해서 너무 속상하고 가슴에 아팠던 건 그분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 딸과의 인연을 그 정도로 끝나게 한 것이 잘 되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 나는 이런 가정을 이루지 못했을까 한이 되기도 하더군요. 아, 그러니까 유정 씨 어머님 사정은 잘 알겠습니다. 애들 일이긴 하지만 저도 비슷한 만큼 애를 먹었어요. 저는 나쁘게 취급당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성훈이와 좋은 인연이 오면 좋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말한 대로 그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야 유정 씨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죠.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마음이 불편하셨을 텐데 저희 입장을 많이 고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일어났는데 돌아오는 길에는 마음이 후련하지 않고 씁쓸함과 답답한 느낌이 떠돌았어요. 엄청 울면서 지하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다들 쳐다보는데도 주체를 못하고 오열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엉망진창이지만 자신밖에 모르고 더 엇나갈 수 있는 딸을 제지하는 것이 왜 이렇게 늦었나 싶은 자괴감도 들었고 그냥 모든 부분에서 너무 후회스럽고 개탄스럽더군요. 이후로 딸과의 관계는 두 번 말해서 뭐 할 필요가 있나 싶지만 딸은 정말 너 죽고 나 죽자 식으로 저에게 달려드는데 마치 한 마리 짐승 같더군요. 당연히 그 집과의 혼사는 없던 일이 되었고 거기서도 사정을 다 듣고 난 이후에 이래저래 달래듯 거절했나 봐요. 딸로서는 꽤 나름의 야망을 갖고 그 집과의 결혼을 꿈꿨던 것 같은데 여지껏 그렇게 물주로만 여겼던 제 엄마한테 이런 꼴을 당하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없었나 봐요. 그 모습을 보며 더욱이 희미하게 확신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내가 잘한 것은 엄한 집에 결혼시키지 않아서 딸의 인생을 더 망치진 않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까지 사연을 써오면서 느낀 것은 어찌 보면 저는 어디서부터 잘못한 건지 알고 있었지만 묘하게 인정하기 싫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망나니처럼 인성이 엉망이 된 딸을 탓하기 전에 그녀의 손가락은 저에게 훨씬 더 향해 있었음을 말하고 싶어요. 왜 상처나 여러 부분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렇게나 버겁고 어려운 일인지 궁금해요. 여전히 저를 가여워하는 둘째 딸과 함께하는 게요. 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큰딸과의 상처는 지금이라도 당장 가슴 어딘가를 누르면 저리 타는 정도로 크게 아픔을 남긴 것 같아요. 마음으로 입은 상처가 이렇게 몸에 실제로 남아 아픈 것일까요? 죽을 때까지 엄마와 다시는 보지 않겠다는 딸의 말로 남겨진 상처 자국은 시간과 함께 알아선 느슨해지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